안녕하세요.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 금융역사학자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와 부의 축복을 여는 열쇠, 바로 이 채널에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미래를 피하고 싶다는 현명한 다짐의 첫걸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클릭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만약 국가부도, 즉 디폴트를 가지고 올림픽을 연다면 영구 금메달리스트는 어느 나라일까요? 정답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만 9번, 비공식적인 협상까지 포함하면 10번이나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국가적인 의식처럼 반복됩니다. 위기가 닥치고 구제금융을 받고 잠시 회복했다가 현실을 부정하고 다시 붕괴하는 거죠. 이제 남은 미스터리는 과연 아르헨티나가 또 부도를 낼까? 가 아니라 대체 언제 또 부도를 낼까?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향한 경고등이자 한 국가가 경제를 정치로, 정치를 한편의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돈이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붕괴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게 그 순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겹도록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경고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의 꿈이었던 20세기 초로 말이죠. 1913년 아르헨티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10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당시 잘나가던 프랑스와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항구에는 산업화된 세계를 먹여 살릴 밀과 소고기, 양모가 넘쳐났습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 불렸습니다. 대리석 건물과 오페라 하우스, 최신식 전차가 도시를 수놓았죠. 페소화는 금으로 가치가 보장되는 말 그대로 금수저 화폐였습니다. 영국 투자자들은 끝없이 펼쳐진 팜파스 초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건설했고 유럽 이민자들은 기회를 찾아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르헨티나가 남반구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강대국이 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번영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씨앗을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세계를 덮치자 수출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의존성은 그대로 취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요가 붕괴하자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결국 1930년 아르헨티나 최초의 현대적 쿠데타가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종류의 순환주기에 들어섭니다. 성장과 개혁의 선순환이 아닌 불안정과 임기응변의 악순환이었죠. 선거는 쿠데타로 대체되었고 장기적인 비전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밀려났습니다. 경제 포퓰리즘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겁니다. 1940년대 아르헨티나의 운명을 수십 년간 좌우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후안 도밍고 페론입니다. 그는 노동자에게는 존엄을, 가난한 이들에게는 정의를, 그리고 모두에게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임금은 올랐고 공장들은 문을 열었으며 아르헨티나는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이면에는 모든 포퓰리스트가 결국 빠지게 되는 똑같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죠. 페론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보조금을 대폭 늘렸으며 화폐 발행기, 즉 돈 찍어내는 기계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경제는 생산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는 더 많은 빚을 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개인 숭배가 뒤섞인 이 페론주의 모델은 이후 80년간 아르헨티나 정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중독에 가까웠죠. 정부들은 미래 세대의 돈을 빌려와 현재의 평화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축하하기 위해 돈을 찍었고, 경기가 나쁠 때는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화폐 가치는 고통받았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르러 인플레이션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물가는 임금보다 더 빨리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신발 상자나 매트리스 밑에 미국 달러를 숨기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블루달러 시장으로 알려진 거대한 암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정권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성공한 정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똑같은 습관을 이름만 바꿔 반복했을 뿐입니다. 가격을 통제하고 보조금을 늘리고 그로 인해 생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지는 것 말이죠. 1970년대가 되자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불안은 치명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민간 정부를 대체했고 경제학자의 자리엔 장군들이 앉았습니다. 각각의 군부 정권은 성장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채권자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상을 쌓아 올렸죠. 군사정권이 집권했던 1976년부터 1983년 사이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8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저축을 삼켜버렸고 부패는 사회의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1982년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외채 위기에 빠져들면서 아르헨티나는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현대사 최초의 대규모 붕괴였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구제금융과 함께 여러 조건을 내걸고 개입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글로벌 금융계의 길고 불편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독립의 상징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 외국의 감독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1980년대 후반 페소화는 그냥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연간 3000%에 달했습니다. 물가가 매주 2배씩 뛰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월급을 현금으로 받자마자 밤이 되어 월급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식료품 가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한때 안락하게 살았던 중산층 가정은 빵을 사기 위해 가재도구를 팔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는 해체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1991년 아르헨티나는 급진적인 실험을 시도합니다. 바로 태환 계획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페소화를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로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매혹적이었으며 한동안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돌아왔고 채권자들은 다시 아르헨티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번 신자유주의 개혁의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쇼핑몰이 문을 열고 거리에는 외제차가 넘쳐났으며 페소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페소가 달러인 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정환율제는 안정으로 위장한 덫입니다. 수입품이 급증하고 수출품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아르헨티나의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달러를 찍어낼 수 없으니 달러를 빌려와야 했습니다.
번영이라는 환상은 전적으로 해외 신용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바뀌자 이 시스템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마침내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국가는 1320억 달러의 국가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디폴트였습니다. 은행은 예금 인출을 동결했고 수백만 명이 평생 모은 저축을 잃었습니다. 거리에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만에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빈곤율은 2배로 뛰었고 중산층은 붕괴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100년에 걸친 번영의 꿈이 마침내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리셋 버튼이었을 뿐이죠. 4년 안에 원자재 가격 급등과 또 한 번의 낙관론에 힘입어 부분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연금을 국유화하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다시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어김없이 또 다른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다른 디폴트, 또 다른 IMF 구제금융, 또 다른 약속의 물결.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재조정하기 위해 채권자들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오늘날 아르헨티나에서 돈은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에서 거래되며 수십억 장씩 인쇄되는 공식 페소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블루 달러입니다. 이것은 길거리 환율이자 신뢰의 실제 시장 가격입니다.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은 이 2가지 환율을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페 메뉴판에는 2개의 가격이 적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페소화, 다른 하나는 조용히 달러로 환산된 가격. 모두가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척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닙니다. 그냥 날씨 같은 겁니다. 2024년에는 140%를 넘었고 그 이후로도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는 매주 바뀝니다. 월세 계약은 달러에 연동됩니다. 사람들은 다음 주 빵값이 더 비쌀 것을 알기 때문에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월급은 계좌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가치가 하락합니다. 한 가족의 저축이 월급날과 다음 월급날 사이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결혼식, 생일 파티, 축구 경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혼돈과 춤을 추는 법, 이기를 리듬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안정 속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경제입니다. 사람들은 은행을 피하고 달러를 장롱 속에 쌓아둡니다.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 속까지 저축계좌로 사용됩니다. 금융 시스템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 경제는 생존 모드로 작동합니다. 편의점이나 사무실 뒤에 숨겨진 비공식 환전소, 쿠에바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현지인들이 블루마켓 환율로 페소를 달러로 바꾸는 곳이죠. 경찰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공식적인 가격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국민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런 소진된 풍경 속에서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 하에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200억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절반은 미 재무부와의 통화 스와프 라인으로 나머지 절반은 민간 금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아르헨티나의 통화를 안정시키고 또 다른 디폴트를 막으며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시장 개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아르헨티나를 미국의 영향권 안에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 밖에 두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구조입니다. 현실에서는 데자뷰죠. 워싱턴은 수십 년 동안 IMF가 해왔던 일을 정확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유동성이 아니라 신뢰성인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것 말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서구 안정의 승리라고 포장하지만 역사는 이것이 단지 필연적인 붕괴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라는 집은 너무 여러 번 불에 타서 전기 시스템을 다시 배선하지 않고 재건하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화재를 의미할 뿐입니다. 이 구제 금융은 정치적으로도 폭발성이 강합니다. 미국 농부들은 항의합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콩과 소고기를 수출하는 경쟁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말이죠.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상습적인 채무 불이행자에게 좋은 의도만으로 보상하는 꼴이니까요. 하지만 지정학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미국은 상품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도 거래합니다. 중국이 항구와 인프라 대출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영향력을 사들이는 시대에 400억 달러의 신용한도는 너는 여전히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하는 미국의 방식입니다. 아르헨티나에게 이것은 똑같은 게임의 또 다른 라운드일 뿐입니다. 정부는 개혁을 약속하고 페소는 잠시 안정됩니다. 헤드라인은 안정을 선언하지만 거리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블루달러는 계속 오르고 슈퍼마켓은 조용히 가격을 미국 통화 기준으로 다시 책정합니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문을 닫고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두뇌 유출은 가속화됩니다.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은 떠나고 가장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 적응하며 이 악순환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조용한 비극입니다. 정부보다 더 지략이 풍부한 국민들이 책임을 처벌하고 임기응변을 보상하는 경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은 환율을 계산하고 가격을 조정하며 붕괴에 대비하는 자기 자신만의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한편 나머지 세계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켜봐야만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남미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빚을 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의 거울 이미지입니다. 빚이 정체성이 되면 쇠퇴는 운명이 됩니다. 차이점은 시기뿐입니다. 더 깊은 교훈은 인플레이션이 결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신뢰의 신호입니다. 일단 사회가 자국 화폐의 가치를 믿지 않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하루 벌어 하루 살기 시작하고 미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영원한 분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젊은이들은 계획하지 않고 적응하며 노인들은 저축하지 않고 생존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망가뜨리기 훨씬 전에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인내심을 죽이고 장기적인 사고를 죽이며 노력과 보상이 여전히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를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버팁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버팁니다. 돈이 실패해도 공동체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버팁니다. 유머와 회복력이 최후의 통화가 되기 때문에 버팁니다. 거기에는 기묘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동시에 경고도 있습니다.
생존 위에 번영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모든 잔꾀는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치가 시스템을 고치는 대신 그 기능 장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때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빚이 정책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습관이 되며 희망 그 자체가 담보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나라의 비극은 계속해서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계속해서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이죠. 2025년의 구제금융은 그것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또 다른 붕괴를 연기할 수는 있겠지만 망가진 금융문화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외부 부채가 아니라 내부의 현실 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르헨티나를 지켜보는 것을 그토록 섬뜩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국적인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찍어내며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약속하는 모든 제국, 모든 국가는 결국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단지 그곳에 먼저 도착했을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꼬박꼬박 청구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번 그 청구서를 지불하고 있습니다.